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오늘은 효소를 주제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보통 식자재로 선택하고 있는 식물들에도 또 동물들에도 전부 다 생리활성 물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영양물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효소의 기능을 알면 우리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두 개의 파트로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효소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효소라는 게 도대체 뭘까? 효소는 촉매작용 또는 특이성, 조절이라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촉매다, 이런, 단어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촉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효소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요.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촉매다라는 게 어떻게 효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효소가 작용을 할 때 어떤 선택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여기에도 촉매로서 작용을 하고 저쪽에서도 촉매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작용에만 작용을 한다라는 거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효소는 우리 몸에서 이러한 작용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절작용에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효소는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세포 기능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흡수하게 되면 흡수된 영양물질이 우리 몸의 간에 가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여러 물질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물질 대사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진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인체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그런 부품들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게 이제 소화되고 흡수돼서 간으로 가게 되면 인체가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영양물질들을 만드는 건데, 이거 작용을 할 때 효소가 없으면 아무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효소의 기능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이런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효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효소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단백질. 그러니까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형성하기 위한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라는 거가 우리가 이제 단백질 식품을 통해서 잘 얻을 필요가 있다. 그 종류도 20가지 아미노산이 굉장히 잘 들어와야 각각의 효소들을 만드는 원료로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일부는 RNA라고 하는 핵산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리보자인 같은 특별한 것들만 그렇지 대부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 효소들은 작용을 할 때 이 효소 활성에 아주 적합한 온도라든지 아니면 수소이온 농도들이 다 적용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적정한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열에 의해서 우리 활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물성 음식이든 동물성 음식이든 이 가열을 해서 열 처리해서 이제 먹게 되면 이 효소들의 기능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흡수되기도 되게 어렵게 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가열해서 먹는 음식들에서는 효소를 얻기가 되게 어렵구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효소가 작용을 할 때는, 효소 자체만 갖고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이 아닌 보조인자 부분들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이제 촉매로서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의 역할이 다 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 아니면 어떤 유기분자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효소가 촉매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효소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 공급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조인자로서 충족이 돼야 비로소
효소가 촉매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영양의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은 항상 일정한 양이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게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라는 것도 잘 만들고, 걔가 이제 촉매로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인자들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뭐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 비타민 B1, B2, B3, B5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좀 미네랄들이 뭐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 효소의 작용에 관여하는 보조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따로 각각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뭐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런 것들보다는 항상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인체가 필요한 양만큼을 항상 음식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효소는 모든 세포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나면 얘가 이제 죽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세포를 분열시킬 때 굉장히 많은 효소들의 작용이 또 필요해요. 이 5가지가 효소가 갖고 있는 아주 이 특별한 특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효소들이 하는 생화학적 기능에서 본다면 6가지의 기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면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가수분해. 말 그대로 물을 넣어서 어떤 물질들 2개를 이제 쪼갠다. 가수분해한다.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이 3가지의 효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 효소들이 이 가수분해 효소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되는 효소의 종류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 789 정도, 현재까지 알아낸 건 아마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효소는 더 많이 발견이 되겠지만 현재로서 한 789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산화되고 환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산화 환원에 관여되는 것도 한 650여 종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이효소라는 건 어떤 물질을 띄어다가 이쪽에서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화학 분자들을 여기서 띄어서 저쪽으로 옮겨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옮겨다 준다 해서 이제 전이효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도 보통 한 600가지가 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성질화 효소라고 하는 거는 뭐 포도당을 과당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서로 화학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분자식은 똑같은데, 이제 구조가 바뀌면서 성질을 이제 바꾸게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성질화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탈리 효소, 뭐 분해 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몸에서 뭐 분해와 그다음에 어떤 물질을 생성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체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처리하기도 하죠. 합성 효소라고 하는 거는 작은 단위의 어떤 영양물질을 끌어다가 이제 인체가 필요한 것들 다 생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효소. 그래서 크게는 6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종류로 따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소의 작용은 어떤 하나의 선택된 작용만 한다. 그렇게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능적으로는 6가지 기능이지만 이게 선택적인 작용 때문에 그래서 숫자로는 현재까지는 한 5,000종이 넘는 것들의 효소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효소는 새롭게 더 추가적으로 발견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뭐 이 6가지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의 구조가 어떤 건 일자로 돼 있고 동그랗게 돼 있고 뭐 번호키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 모양새가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물쇠와 열쇠의 구조가 종류는 몇 개 안 되지만 서로 생긴 모양에 따라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 효소도 생화학적인 기능을 하는 그 효소의 종류도 보면 크게는 6가지로 볼 수 있고 종류는 뭐 수천 가지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에너지 대사에 이제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노폐물을 이제 바깥으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때 효소들의 작용이 또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간 같은 경우, 간에는 특별히 다른 장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1000여 종이 넘는 효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만큼 간은 새로운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사용하고 난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분해해서 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사와 해독을 담당하는 거가 이제 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장기보다도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양에 대해서 따질 때 간에 이런 대사와 해독에 담당하는 효소는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보조인자가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걸 충족시켜주는 모든 영양이 간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원래 간은 영양의 보고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만큼 화학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음식물이 소화되고 그다음에 흡수되는 이 과정에서도 전부 다 효소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 특히 요새 현대인들 중에서 그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혈액에 당이 많이 떠다니다가 보면은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하는 당독소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 몸에서 하나의 독소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 효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면역세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항균작용을 하는 것들, 항염작용을 하는 것들, 이런 물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다 이제 효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그 현상들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진짜 이 효소 없이는 우리 몸은 도대체 움직여지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특징적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효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효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얘가 없게 되면 우리 몸은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효소에 대한 이해가 정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효소가 우리 몸에서 진짜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외부로 통해서 어떻게 공급되고 또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어떻게 만들어서 쓰여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왜 병이 나는지에 대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